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아들 진수의 불안한 눈빛이 번뜩였다. 아버지, 잠깐 쉬었다가요. 비가 너무 세요. 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였지만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이 낯설었다. 조수석의 며느리 미라는 굳은 뒷모습으로 창밖만 응시했다. 그래, 그러자. 힘들겠다. 차가 휴게소로 느릿하게 들어섰다.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빗줄기, 텅 빈 주차장. 토요일 오후인데도 악천후 탓인지 썰렁했다. 아버지 아까 화장실 간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희는 차 안에 있을게요. 진수가 뒤돌아 말했다. 미라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차 문을 열자 빗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우산도 없이 휴게소 입구로 빠르게 걸어갔다. 몇 걸음이면 닿을 거리였다.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걷다 말고 매점 옆 굵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주차장을 바라봤다. 아들과 며느리가 앞좌석에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붉은 후미등이 빗속으로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비 오는 휴게소는 조용했다. 매점 직원의 국물 삼키는 소리에서 흘러나오는 날씨 예보.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외출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둥에 기댄 채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되뇌었다. 주머니 속 종이 한 장이 손끝에 잡혔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장음 입금 확인서. 년 동안 살았던 집이 일주일 전 내 손을 떠났다. 정리라, 정리.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잘됐다. 입가에 담담한 웃음이 번졌다. 빗줄기는 여전했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 차가 있던 자리엔 빗물만 고여 있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매점 쪽으로 걸어갔다. 어르신 뭐 필요하세요? 직원이 물었다. 담배 한 갑 주세요. 아무거나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서울로 돌아갈 순 없었다. 갈 곳도 없었다. 집은 이미 팔렸으니까. 아들 집이라니. 웃음이 나왔다. 그곳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이었다. 며느리 전세 자금 구할 때까지만 있겠다고 한 게 벌써 몇 년째인지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서울 가는 버스 있나요? 네. 있는데 서울 가세요? 아니요. 반대로요. 남쪽으로. 아, 그럼 대전행 타시면 돼요. 1시간 뒤에 있어요.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가 와 있었다. 문이 열리고 계단을 올랐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이미 그들의 집은 내 손을 떠난 지 오래였다. 며칠 전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사진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행히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박함이 느껴졌다. 옆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처음엔 안도의 한숨인 줄 알았다. 수술하면 살 수 있다는 안심. 하지만 그 한숨은 너무 무거웠고 너무 길었다. 아버지 피곤하시죠? 병원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평소 또박또박 말하던 아들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두 사람 모두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의사가 처방전을 출력하며 말했다. 일단 정밀검사 몇 가지 더 받으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그때 수술 날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아들 부부도
함께 일어섰다. 진료실 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간호사와 환자 보호자들의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통화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언제나 이런 분위기였다. 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미란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아직 혼자 걸을 수 있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진수와 미라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내 앞에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층에 도착했다. 아버지, 저기 앉아 계세요. 제가 수납하고 올게요. 진수가 로비 의자를 가리켰다. 그래, 알았다. 의자에 앉았다. 미란도 내 옆에 앉았다. 아들은 수납 창구로 걸어갔다. 며느리는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가락이 보였다. 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미라나? 네, 아버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구나. 너희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미라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입으론 괜찮다고 했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병원비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미라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가 닿았다. 입을 다물었다. 얼마 후 진수가 수납 영수증을 들고 돌아왔다. 다 했어요. 가시죠. 병원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진수와 미라는 몇 걸음 앞서 걸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따라갔다. 두 사람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나왔어? 10,000원 좀 넘게. 아휴, 이제 시작인데. 그러게. 수술비는 얼마나 나올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리지 않는 척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지나갔다. 빌딩들, 사람들, 신호등.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지만 낯설게 느껴졌다. 심장이 저릿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냉랭하게 말했다. 아버님, 당분간 식사는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저희도 바빠서. 그날 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어렵게 그래. 사실 저희 집이 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 네.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다니. 그 집, 내가 평생 일궈온 집인데.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지금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며느리 전세금도 올려줘야 하고. 아들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아들의 얼굴만 바라봤다. 며칠 후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손이 떨렸다. 잉크가 번졌다. 정말 파시는 겁니까? 중개인이 물었다. 네, 팔아야죠. 집을 팔고 받은 돈은 고스란히 아들 부부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고맙다는 말 대신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오늘 휴게소에 버려졌다. 대전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물은 마치 내 눈물처럼 끝없이 흘러내렸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막막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손끝이 차가웠다. 복지관 로비는 작은 세상이었다. 웃음소리, 경쾌한 탁구공 소리, 흥겨운 노래, 교실 소리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띠었다. 박 어르신 오셨네요. 직원의 반가운 인사에 네, 안녕하세요.
나 역시 웃으며 답했다. 건강관리실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다. 박 어르신, 돌아보니 김 여사였다. 김 여사 왜 그래요? 김 여사는 쏜살같이 달려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잠깐만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나를 복도 끝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다. 왜 이래요? 무슨 일이야? 김 여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박 어르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대체 무슨...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제가 어제 카페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며느리분이랑 친구들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더라고요. 김 여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숨소리가 멎는 듯 했다. 네. 그런데요. 불안감이 엄습했다. 저는 그냥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어요. 시아버지 이번 주에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는 내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정리? 무슨 정리? 나는 되물었다. 입안이 바싹 말라왔다.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다라고도 했어요. 김 여사의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김 여사, 혹시 다른 사람 얘기 아니야? 나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아니에요. 며느리 얼굴 똑똑히 봤어요. 작년에 어르신 생신 때 복지관에 왔잖아요. 그때 봤던 그분 맞아요. 김 여사가 내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듯했다. 그리고 보험 얘기도 나왔어요. 보험? 뭔 보험? 나는 되물었다. 네. 뭔가 보험 처리했다고 그것만 잘 되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벽에 기대지 않을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세상이 핑 도는 듯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나를 부축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다. 응? 괜찮아.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요즘 자식이라고 다 믿을 순 없어요. 괜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김 여사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알았어요, 김 여사. 고마워요. 김 여사는 내 어깨를 토닥이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다. 복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유난히 밝았다. 그 속에서 먼지들이 춤추듯 떠다녔다. 정리한다. 뭘? 가슴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진수와 미란이 속삭이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수술비는 얼마나 나올지. 그때 그들의 목소리엔 걱정만이 아니었다. 짜증. 아니면 묘한 부담감. 나는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계단을 내려왔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낯설게 느껴졌다. 숨결이 차가웠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오후시 며느리는 마트에 있을 시간. 아들은 회사에 있을 것이다. 집안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냉장고 문 닫히는 소리, 비닐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미라는 장을 정리하다 말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핸드폰을 엎어놓았다. 왜 뒤집어놓지? 그녀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읽혔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의 불황 소식이 흘러나왔다. 나는 주방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며느리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핸드폰 화면에 희미하게 보험 수익자 변경 완료라는 섬뜩한 단어가 보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는지 재빨리 핸드폰 화면을 감췄다. 뭐 필요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니야, 그냥. 나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하고 거실로 돌아와를 응시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보험 수익자 변경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암보험 수익자는 원래 아들이었다. 그럼 지금은 누구로 바뀐 거지? 김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리한다는 말, 보험 얘기.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먼저 들어가서 자야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아버님, 편히 주무세요. 며느리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싸늘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김 여사의 경고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은행에 간 사이 나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다.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다. 화장대 위 화장품들은 평소와 달리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서랍을 열었다. 서류 파일 맨 위에 놓인 보험 서류. 내 이름으로 된 암보험, 수익자 김미란, 보험금 억 원. 암으로 사망 시 문구에 칠해진 노란색 형광펜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는 누군가의 송을씨 메모가 섬뜩하게 적혀 있었다. 한감 비용 1,000만 원 예상. 요양보호 월 10,000원. 6개월이면 10,000원. 그 밑에 적힌 전화번호는 요양보호사 소개소 번호인 듯했다. 그리고 메모 끝에는 소름 끼치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결국 마이너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마이너스. 그들에게 나는 짐이었다. 살리는 것보다 죽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넘겼다. 요양병원 템플릿 가격 비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밑에는 장례식장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나는 서둘러 파일을 제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다. 심장이 멎을 듯 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아, 이게 준비라는 거구나. 김 여사가 말했던 이번 주에 정리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나를 이 세상에서 없애겠다는 뜻이었다. 아들을 키우며 밤새웠던 수많은 날들. 아팠을 때 병원을 뛰어다니던 기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빚을 졌던 힘겨운 순간.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 주느라 노후 자금을 탕진했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차가운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다. 넥타이를 꽉 조인 듯 숨이 막혔다. 차가운 웃음이 이가의 입가에 번졌다. 그래, 날 마이너스로 봤겠지. 너희 뜻대로 될 줄 알았나? 감히 부모를 버리고 정리를 하겠다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정리는 하지, 내가. 서랍을 열자 낡은 서류함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통장, 도장, 그리고 이 집의 등기 권리증, 년을 살아온 집, 아내와 아들을 키워낸 집. 명의는 당연히 나였다. 등기 권리증을 움켜쥐었다. 내가 먼저 정리해주마. 결심은 굳건했다.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이 집을 팔아치울 것이다. 최소 억.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 집값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그래, 고생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대답.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모든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좋아, 영이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눈을 떴다. 곧바로 움직였다. 옷을 갈아입고 서류함을 챙겼다. 등기 권리증, 도장, 신분증,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햇빛이 따가웠다. 단지 입구의 부동산으로 향했다. 행복공인중개사 간판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대남자가 맞이했다. 집 팔러 왔소? 아, 네. 어디 집이신데요? 바로 앞 아파트요. 아, 여기요. 평이시죠? 좋은 평수인데 금매세요. 사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렇소.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나는 웃었다. 급한 일? 뭐 있나? 그냥 정리하려고. 아, 그러시군요. 어르신,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내놓으시면 빨리 나갈 텐데요. 얼마나 낮춰야 하오? 천 정도만 내려도 금방 나갈 겁니다. 억천 어떠세요? 좋소. 그렇게 하시오. 사장의 눈이 커졌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세요. 빨리빨리 해야지. 느긋하게 있을 시간 없소. 사장은 서류를 꺼냈다. 그럼 매물 등록하겠습니다. 등기 권리증 가져오셨죠? 당연하지. 서류함에서 등기 권리증을 꺼냈다. 사장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명의가 어르신 명의시네요. 그럼 문제 없겠습니다. 집안 가구는 전부 두고 가실 건가요? 기본 옵션이라고 하시오. 네. 가구까지 다 두고 가세요? 그렇소? 침대, 소파, 식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부 쓸만한 것들이니 그냥 쓰라고 하시오. 사장의 눈이 더욱 커졌다. 어머, 그럼 가격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가구? 필요 없다. 어차피 다 두고 갈 것들. 아들 부부가 쓰던 것들. 며느리가 고른 소파. 진수가 조립했던 식탁 전부 다. 맞아? 몸만 나가면 돼. 깔끔하게 서류 작성을 마쳤다. 어르신, 매수자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고맙소. 빨리 좀 부탁하오. 네, 걱정 마세요. 부동산을 나섰다. 햇빛은 따가웠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억천, 충분했다. 수술비, 한감치료, 간병인 다 감당하고도 남을 돈이었다. 며칠 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바람 쐬러 가실래요? 진수의 갑작스러운 제안. 응? 어디로? 아버지 수술 전에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기분 전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아들의 눈을 살폈다. 평온한 표정.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근데 일기예보 보니까 비 온다던데. 괜찮겠냐? 괜찮아요. 비도 좋죠? 드라이브 하면 옆에서 며느리가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다. 토요일. 집 계약 다음 날이었다. 부동산 사장이 그랬다. 금요일 오전에 장음 받으시면 됩니다. 토요일에는 이미 명예 이전 끝나 있을 거예요. 토요일이면 이 집은 이미 내 손을 떠난 뒤였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다. 좋지. 가자. 날씨 좋으면 더 좋겠지만 비 와도 괜찮아?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럼 토요일 아침에 출발할게요. 알았다. 그래라. 며느리가 진수를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확인하는 듯한 눈빛.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래, 계획대로 가자. 너희들 계획대로를 보는 척하며 생각했다. 금요일 오전에 장음을 받으면 즉시 은행에 가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토요일, 놈들이 나를 휴게소에 버리고 가면 나는 그대로 보령으로 향할 것이다. 모든 게 완벽하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다봤다. 연전 사진. 아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진수는 양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 미라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한복을 입고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진수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다. 아버지, 제가 평생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평생 모신다고 했었다. 웃음이 나왔다. 사진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저 때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부터 거짓말이었을까? 아마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법이니까. 돈 앞에서 사람은 쉽게 변한다.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 했을까? 여보, 이런 놈들은 그냥 내쫓아버려. 뭘 고민해? 아내는 나보다 성격이 불같아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아들 부부를 쫓아냈을 것이다. 당신은 너무 착해. 그러니까 당하고 사는 거야.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토요일.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들 부부와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던 토요일 아침이었다. 창밖을 보니,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일기예보가 정확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진수가 방문을 두드렸다. 응, 나간다. 나는 평소처럼 옷을 입고 나왔다. 주머니 속에는 어제 받은 통장이 들어있었다. 억 1,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어제 오전시 은행에서 부동산 소장과 만나 잔금을 받았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집 잘 팔리셨어요. 고맙소. 수고했어요. 새 집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온대요. 그래요? 잘 됐구먼. 통장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을 때의 그 기분을 아직도 기억한다. 이제 시작이야.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아버님, 우산 챙기셨어요? 응, 챙겼다. 그럼 출발할까요? 세 사람은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진수의 차, 검은색 소나타에 올라타봤다. 빗소리가 거세졌다. 뒷좌석에 앉은 나는 운전석의 진수와 조수석의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다. 진수가 시동을 걸었다. 아버지 편하게 앉으세요. 그래. 차가 움직였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굵은 빗줄기에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며느리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러게. 괜찮을까요?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빌딩, 신호등, 사람들. 1시간쯤 달렸을까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다. 아버지, 저기 바닷가 쪽으로 가볼까요? 해신탕 집이 유명한 데 있어요. 진수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말했다. 그래, 좋지. 차가 방향을 틀어 바닷가로 향했다. 분쯤 더 달리자 회색빛 하늘 아래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요? 진수가 작은 식당 앞에 차를 세웠다. 만나 해신탕 간판이 보였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비는 거의 그쳤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하며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 여기 경치 괜찮지요? 그래, 좋구나.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해신탕이 나왔다. 드세요, 아버지. 그래, 너희도 먹어.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이 뜨거웠지만 깊은 맛이 느껴졌다. 식사를 하던 중 진수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일이 좀 힘들어요. 그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잘 안 풀려서요. 스트레스가? 진수는 숟가락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빨리 성공해서 아버지한테 효도해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진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눈물이 맺히는 듯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기인가? 진심인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어쩌면 진심일 수도 있었다. 아들도 힘든 건 사실일 테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버려도 되는 건 아니었다.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않겠냐. 나는 그저 그렇게만 말했다. 며느리는 말없이 밥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시계를 보니 오후 시였다.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다. 슬슬 가볼까요? 어두워지기 전에 진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차로 돌아가 다시 차에 올라탔다. 이제 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올라갈게요. 그래, 알았다. 차가 움직였다. 바닷가를 빠져나와 국도를 달렸다. 해는 점점 더 기울어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다. 분쯤 달렸을 때 고속도로 진입로가 나타났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다시 빗줄기가 거세졌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창문을 긁어댔다. 아버지, 잠깐 쉬었다 가요. 비가 너무 세요. 진수가 말했다. 그래. 그러자 차가 천천히 휴게소로 향했다. 잠시 후 그들은 휴게소에 나를 버리고 갔다. 나는 기둥에 기대어 붉은 후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빗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 그들은 정말로 나를 버리고 간 것이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통장이 손끝에 느껴졌다. 꺼내 펼쳐 보았다. 너희들이 날 버렸다고? 천만에. 통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린 거야. 편의점에서 따뜻한 우동을 시켜 먹으며 혼자 상상했다. 오늘 밤쯤 알게 되겠지.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만 열리지 않는 모습. 새 집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 여기 이제 저희 집인데요. 라며 당황스럽게 말하는 모습. 그리고 아들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어디 계세요? 라며 전화를 거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전화는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 번호와 며느리 번호를 찾아 차단 버튼을 눌렀다. 이제 연락할 일도 없을 것이다. 휴게소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여기서 보령 가는 버스 있나요? 네, 있는데요. 대전을 경유해서 가시면 됩니다. 1시간 뒤에 출발해요. 표 한 장 주세요. 표를 받아들고 구석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휴게소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나는 조용히 시계만 바라봤다. 1시간이 흘렀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류장으로 향했을 때 이미 버스가 와 있었다. 보령 가시는 거 맞죠? 기사가 물었다. 네, 맞아요. 어서 타세요.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버스는 남쪽으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는 어두움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빛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전에서
버스를 갈아탔다. 터미널 대합실은 토요일 저녁이라 사람들로 붐볐다.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매표소에서 보령행표를 끊고 구석 벤치에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렸다. 옆에서는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저편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를 안고 졸고 계셨다. 아들은 지금쯤 집에 도착했겠지. 서울까지 돌아가는데 2시간 정도 걸렸을 테니 이미 도착했을 것이다. 보령행버스 출발합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 올랐다. 이번엔 작은 시외버스였다. 좌석이 개 정도밖에 없었고 절반 정도만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맨 뒷좌석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대전 시내를 빠져나가 국도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는 논밭이 펼쳐졌고 가끔 작은 마을에 불빛이 보였다. 1시간쯤 달렸을 때 버스 기사가 보령 터미널 도착했습니다. 라고 외쳤다. 버스가 멈췄고 나는 내렸다. 보령 터미널은 작고 한산했다. 밤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터미널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서울과는 달랐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고 어딘가 흙 냄새 같은 것도 희미하게 느껴졌다. 택시를 잡아탔다. 동으로 가주세요. 분쯤 달렸을 때 택시가 멈췄다. 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다. 동생 집이었다. 골목길은 조용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대문 앞에 섰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대문을 두드렸다. 톡톡.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세요? 동생 목소리였다. 나야, 형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동생이 나왔다.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자다가 일어난 듯 했다. 형님, 이런 밤에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요? 동생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냥 좀 쉬러 왔다. 서울에서 비 피할 때가 필요했어. 동생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내 어깨를 꼭 감쌌다. 그래요, 형님. 여긴 언제든 형님 집이죠. 그 말에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목이 메었다. 형님, 들어와요. 밖에서 뭐 하세요? 동생이 내 손을 잡아 끌었다. 현관 마루의 희미한 불빛 아래 동생의 아내가 나왔다. 아이고 아주버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재수 씨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요? 어서 들어오세요. 방 금방 데워드릴게요. 아내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전기 장판을 켰다. 동생은 부엌으로 향하며 물을 끓였다. 형님,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그래도 뭐라도 드세요. 국수라도 끓여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동생은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동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따뜻함이 목을 타고 흘렀다.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좀 쉬고 싶어. 네, 알겠어요. 푹 쉬세요, 형님. 형수가 방을 준비하고 나왔다. 아주버님, 방 준비됐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작은 방은 따뜻했다. 전기장판이 데워져 있었고 이불은 포근했다. 짐을 내려놓고 방바닥에 앉으니 창문 틈으로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고향의 흙 냄새와 희미한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밤하늘에는 서울에선 볼 수 없던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다. 아주버님, 주무셨어요? 밥 금방 될 거예요. 앉아 계세요. 동생은 마당에서 상추 몇 장을 들고 들어왔다. 형님 일어나셨네요. 어제 많이 피곤하셨죠? 응, 좀 그랬어. 아침 먹고 천천히 쉬어. 밥을 먹는 동안 동생은 말없이 나를 쳐다봤다. 뭔가 묻고 싶은 듯 했지만 망설이는 눈치였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 평상에 앉아 있을 때 동생이 옆에 앉았다. 형님,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멀리 산을 바라봤다. 그냥 좀 정리하고 왔어. 정리요? 형님, 저한테는 말씀하셔도 돼요. 무슨 일인지. 침묵 끝에 나는 입을 열었다. 진수랑 며느리가 날 버렸어.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형님? 암 진단을 받았거든. 위암. 동생이 내 팔을 잡았다. 얼굴이 새빨개져 숨을 몰아쉬었다. 에,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진우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형님, 이건 범죄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동생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내에게 소리쳤다. 형님 얘기 들었어? 들었냐고? 동생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재수 씨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세상에? 아주버님, 진우야, 그만해. 뭘 그만해요, 형님? 이건 범죄라고요. 알아. 하지만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난 이제 수술받고 치료받고 살아야 해. 경찰 조사받고 재판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동생은 눈물을 글썽겼다. 형님이 얼마나 진수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다 형님이 대주셨잖아요. 동생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형님, 여기서 평생 사세요. 우리가 형님 모실게요. 내일 병원 가요. 제대로 진료받으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수술비, 치료비 걱정 마세요. 제가 아니야. 내가 낼 거야. 집 팔아서 돈 있어. 동생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집을 팔았다고요? 형님, 언제 또 하여간 눈치 하나는 알아준다니까. 웃음이 터졌다. 동생도 피식 웃었다. 주말 오후 작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형님,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동생이 핸드폰을 보다가 말했다. 형님, 서울 김 여사한테 연락 왔어요. 김 여사? 아, 너도 아는 사람이지? 네. 복지관에서 형님 걱정하신대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시다고. 그래,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근데 형님, 김 여사가 진수 얘기 좀 하셨어요. 뭐래?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한 달 정도 버티다가 결국 법원 집행관이 와서 쫓겨났대요. 그래? 짐도 다 길거리에 나왔다던데요. 참 그 모습이 가관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피식 웃었다. 가관이었겠네. 이웃들이 다 구경했대요. 집행관이 짐 다 내놓고 자물쇠에 바꾸고 진수랑 며느리가 길거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래요. 그랬구나. 동생도 형님 속 시원하시죠? 응, 시원해. 석 달 뒤 나는 보령종합병원에서 퇴원했다.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올 때 동생이 내 팔을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형님,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걸으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 어제 마지막 진료에서 선생님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다행히 잘 됐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다 제거됐어요.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으시고 약은 꼬박꼬박 드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이제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차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창밖으로 보령 시내가 보였다. 작은 도시였지만 평온해 보였다.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고 골목마다 작은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다. 분쯤 달렸을 때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동네로 들어섰다. 양옆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다. 형님, 저기 보이시죠? 동생이 앞쪽을 가리켰다. 넓은 터에 깔끔한 주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층 양옥집은 새로 지은 건 아니었지만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 듯했다. 하얀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고 파란색 지붕이 하늘과 어우러져 있었다.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고 담장 너머로 텃밭이 보였다. 이게 여기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형님이랑 우리가 같이 살 집이에요. 우리 집. 차가 천천히 대문 앞에 멈췄다. 동생이 먼저 내려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아직 후들거렸지만 동생이 팔을 잡아주었다. 아주버님, 천천히 가세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이 넓었다. 잔디가 파릇하게 깔려 있었고 한쪽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다. 그 옆으로 작은 텃밭이 보였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 가지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다. 아내가 형님 오시기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러셨어요. 목이 메었다. 텃밭 한쪽에는 작은 의자도 놓여 있었다. 앉아서 쉬면서 텃밭을 가꾸라는 뜻인 것 같았다. 아주버님, 여기 앉아서 매일 텃밭 구경하세요. 상추 따서 쌈 싸 드시고 토마토도 따 드시고요. 재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현관으로 들어갔다. 신발장이 새 것이었다. 나무로 만든 깔끔한 신발장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이 넓고 환했다. 쏟아지는 햇살에 하얀 벽이 빛났다. 우와, 좋네. 동생이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형님, 놀라셨죠? 우리 둘이 석 달 동안 밤낮으로 고쳤어요. 재수 씨는 부엌을 가리켰다. 부엌도 전부 새로 했어요. 싱크대 교체하고 가스레인지도 새 거로 샀어요. 냉장고도 큰 걸로요. 부엌은 깔끔했다. 냉장고 안은 반찬으로 가득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밑반찬들 일주일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언제 다... 당연하죠. 아주버님 오시는데 밥은 먹어야죠. 형님, 이쪽이 형님 방이에요. 동생이 층 끝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넓고 깨끗한 방이 나타났다. 창문을 열었다. 마당과 텃밭이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논밭, 그 너머로 희미한 바다가 보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다. 너희는 어디서 자는데? 저희는 층이에요. 괜찮아요. 저희는 젊으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형님, 집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동생이 물었다. 좋아. 정말 좋아. 목이 메었다. 형님, 이제 여기가 형님 집이에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재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아주버님이 계셔야 진짜 가족이죠. 침대에 앉았다. 형님, 편히 주무세요. 그래, 고맙다. 불이 꺼지고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다. 꿈인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들었다. 오후 시 초인종이 울렸다. 어서 오세요. 요양보호사 이미숙 선생이 들어왔다. 대중반의 인상 좋은 분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 어르신이시죠? 저는 요양보호사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얼굴 좋아 보이세요? 병원에서 회복 잘하셨네요. 약은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분씩 걷기 운동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요. 네. 요양보호사가 돌아가자 소파에 앉아 서울에서의 삶이 떠올랐다.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던 날들. 안방 문 닫히는 소리에 조마조마했던 마음.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시간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편하지 않았던 날들. 왜 그렇게 살았을까? 년을 살았던 그 집이 내 명의였는데도 나는 그곳에서 손님처럼 지냈다. 아니, 손님보다 못했다. 손님은 환대라도 받으니까 집을 둘러봤다. 넓은 거실, 내 방, 내 화장실, 내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부엌, 내가 가꿀 수 있는 텃밭,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가족. 이제야 정말 사는 것 같구나.를 켰다.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다. 세월이 가면은 모든 게 변한다지만 손으로 박자를 맞췄다. 어깨가 들썩였다. 어머님,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아들이 룸미러로 내 얼굴을 살폈다. 그래, 나 화장실 좀 가야겠다. 나이 들면서 방광이 예전 같지 않아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워졌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다.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너희는 안 가니? 문을 열며 물었다. 준호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만 돌렸다. 네, 저희는 괜찮아요. 밖으로 나오니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슬비 정도였는데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네. 혹시 우산 없어? 차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옷이 다 젖을 것 같았다. 아, 우산 꺼내려면 밖에 있어서 그냥 갔다 오세요. 준호가 대답했다. 뭔가 성에 없어 보였다.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주는 게 그렇게 번거로운 일인가 싶었지만 괜히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되기 싫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사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천천히 비를 맞으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신은 편한 슬리퍼였는데 이런 날씨에는 운동화를 신을 걸 그랬다. 손을 씻고 돌아왔을 때 있어야 할 차는 사라지고 빈 주차 공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빗줄기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는 차바퀴 자국만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처음에는 자리를 잘못 기억한 건 아닌가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여보세요? 준호야, 어디 갔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차 안에 두고 내린 거였다.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며 튀긴 물보라가 옷자락을 적셨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휘청거렸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니 온몸이 젖어들었다. 손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이럴 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어떤 여자는 저분 차 놓치신 건가 하고 중얼거렸고 아이 손을 잡은 엄마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적이 있었나 싶었다. 휴게소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늙은 여자. 그게 바로 나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체감상으론 몇 시간은 지난 것 같았다. 처음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점점
그런 희망도 사라져갔다. 휴게소 입구 근처 플라스틱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은 차가웠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부끄러웠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때 한 부부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남자는 파란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검은 비닐우산을 들고 있었다. 둘 다 대초반쯤 되어 보였다. 나에게 다가오면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여보, 저분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응, 뭔가 일이 있으신 것 같아. 한번 여쭤보자. 그들의 작은 대화가 들렸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자세히 보고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가셔야 하는데 차 놓치신 거예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건넸다. 목소리가 따뜻했다. 입술이 떨렸다. 목구멍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애들이, 애들이. 말이 끊어졌다.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렸다. 애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겨우 한마디를 내뱉자 여자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내 팔을 붙잡으며 낮게 말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이 비에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근처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서 올라타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양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내 양쪽 팔을 부축하고 있었다. 우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찰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새으며 들었다. 어르신,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저희도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흰색 소형차 안은 온기로 가득했다. 히터 바람에 눅눅한 옷자락이 말라갔고 희미한 방향제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나는 작은 가방을 끌어안았다. 남편 사진이 든 낡은 지갑이 그 안에 있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어디로 모실까요? 가족에게 연락은. 남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아무 소용 없어요. 부부가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와이퍼가 빗줄기를 쉴 새 없이 밀어냈고 가로등 불빛은 몽환적으로 번져갔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불편함은 없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고 여자는 가끔 뒤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이 나이에 남의 신세를 지다니. 연인생에 이런 일이.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다. 그들의 따뜻함 때문일까. 모텔 앞에 도착했다. 나는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차를 돌렸다. 고마운 사람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모텔 로비, 형광등이 불안하게 깜빡거렸다. 카운터의 젊은 직원은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방 하나 주세요. 그제야 그는 시큰둥하게 나를 쳐다봤다. 허, 엘리베이터 고장, 계단으로. 그는 열쇠를 툭 던지듯 건넸다. 나는 열쇠를 받아 층으로 향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계단 손잡이를 붙잡고 한 걸음씩 힘겹게 옮겼다. 좁은 복대는 술 취한 고성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 전화로 격렬하게 싸우는 목소리가 뒤섞여 소음처럼 들려왔다. 방 안? 눅눅한 이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모텔 특유의 퀴퀴한 냄새, 곰팡이, 담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져 있었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자 무릎이 욱신거렸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으니 낡은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깊게 패인 주름.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좁은 공간에 병이, 세면대, 샤워 부스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거울은 모서리가 깨져 있었고 낡은 수도꼭지에서는 붉은 녹물이 흘러나왔다. 그래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어디인가. 젖은 옷을 하나씩 벗자 몸에서 희미한 김이 피어올랐다. 차가운 피부 위로 뜨거운 물줄기가 쏟아졌다. 그제야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다. 약한 수압이었지만 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작은 일회용 비누로 온몸을 꼼꼼히 문질렀다. 언제 이렇게 혼자 모텔에서 샤워를 해본 적이 있었나? 결혼 후 처음이었다.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가도 늘 함께였으니까.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거울에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다. 손으로 거울을 닦아내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내 얼굴이 드러났다. 깊어진 주름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표정은 평온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녹여서일까. 낡은 수건 한 장으로 물기를 닦아냈다.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여벌 옷을 꺼냈다. 혹시나 해서 챙겨온 옷이었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한결 몸이 가벼워졌다. 젖은 옷은 화장실에 걸어두었다. 내일 아침이면 마르겠지. 침대 옆 작은 탁자로 다가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다. 며칠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둔 그 서류. 봉투를 열기 전 깊게 심호흡을 했다. 손끝이 떨렸다. 긴장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대감 때문인지. 봉투 안에서 드디어 서류를 꺼내 펼쳤다. 큼지막하게 쓰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에는 년 동안 살았던 정든 서울 아파트 주소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금, 장음 날짜, 그리고 소유권 이전 완료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다. 나는 서류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작은 미소는 점점 커져 마침내 웃음으로 터져 나왔다. 웃음소리가 텅 빈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옆방에서 누군가 벽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마음껏 웃고 싶었다. 너희들이 나를 그저 늙은 노인네로만 생각했겠지. 서류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목소리에는 희미한 승리감이 배어 있었다. 돈 몇 푼 쥐어주면 내가 고분고분 따를 줄 알았나? 너희가 뒤에서 몰래 수군거릴 때마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마다 난 전부 다 듣고 있었어. 전부 다 보고 있었다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읊조렸다.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린 거야. 내가 먼저 손을 놓은 거라고. 숨결이 차가웠다. 침대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낡은 천장에는 보기 싫은 물 얼룩이 여기저기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것마저 아름다워 보였다. 자유롭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일까? 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지 너희는 영원히 모를 거야. 문득 개월 전 내 생일날 있었던 끔찍한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서둘러 미역국을 끓였다. 혼자 먹을 것이었지만 그래도
생일에는 따뜻한 미역국을 꼭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소고기도 듬뿍 넣고 참기름도 아낌없이 넣어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어머님, 아침부터 무슨 냄새예요? 애들 학교 가야 하는데 온 집안이 온통 미역국 냄새네요. 오늘 내 생일이라서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냉담하게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냄새 빼려면 얼마나 걸릴 텐데.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송곳처럼 꽂혔다. 생일날 방 한구석 찬밥 신세라니. 닫힌 방문 너머 희미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모실 거야? 짜증나 죽겠어.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빡센데 집에 와서도 맘 편할 날이 없어. 아들의 무심한 대답이 심장을 짓눌렀다.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때? 시설도 삐까번쩍하다던데. 엄마가 순순히 가실까? 자존심 세잖아. 그럼 우리가 이사 가야지. 이 꼴로는 못 살아. 쨍그랑.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뜨거운 미역국이 무릎을 적셨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가 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생일을 외면했다. 아들은 회식이라며 나갔고 며느리는 드라마에 빠져 과자를 씹어댔다. 손주들은 게임 삼매경. 나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쏘아붙였다. 늦은 밤에 산책은 위험해요. 그냥 방에 계세요. 명령조의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더 이상 이 집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하염없이 걸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걸까? 남편이 세상을 등진 후? 아니면 얄미운 며느리가 발을 들인 후?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남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여보 생일 축하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온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진 듯다 했다. 부엌에는 아침에 끓였던 미역국 냄비가 싱크대에 엎어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굳게 다짐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변화가 필요했다. 다음 날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제일 먼저 통장을 정리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치니 꽤 짭짤했다. 하지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때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머릿속을 스쳤다. 시세를 알아보니 십수년 전보다 3배나 폭등했다. 하지만 망설여졌다. 아들 내외가 둥지를 틀고 있는 집이었으니까.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동네 부동산을 찾았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맞이했다. 집을 팔고 싶어서요. 매도를 원하시는군요. 혹시 어디 아파트인가요? 주소를 읊자 직원의 두 눈이 커졌다. 아, 거기요. 요즘 시세가 엄청나죠. 혹시 금매로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금매라니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빨리 처분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한 달 안에 계약이 성사됩니다. 한 달. 충분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혼자 가도 괜찮나요? 가족들 동의 같은 건 필요 없나요?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르신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당신 이름으로 해둬야 무슨 일이 생겨도 안전해 라며 명의를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럼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비공개로요. 비공개 매물이요? 인터넷 광고는 생략하고 저희가 직접 손님을 찾아봐 드리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짐작 가는 눈치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서류를 챙겨 오시면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필요한 서류를 챙겨 다시 부동산으로 향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순간조차 가슴이 콩닥거렸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모자를 눌러쓰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손끝이 떨려왔다. 어르신, 혹시 어디 불편하신가요? 안색이 창백하신데요. 아, 괜찮아요. 그냥 조금 긴장돼서요. 워낙 큰 거래이니까요. 하지만 분명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이 아파트 단지가 워낙 핫하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매수자가 나타났다. 풋풋한 신혼부부였다. 그들이 집을 보러 왔을 때 나는 일부러 외출했다. 아들과 며느리도 회사에 나가 텅 빈 시간을 틈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얼마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르신 계약하고 싶다고 난리입니다. 조건도 전부 수용하겠다고 하시네요. 정말 잘 됐네요. 계약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내일 오후에 바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네, 그럼 내일 시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부터 온몸이 긴장되었다.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며느리마저 집을 나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외출 채비를 했다. 약속 장소인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니 신혼부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렇게 좋은 집을 저희에게 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앳된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옆에 있던 여자도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저희 둘 다 첫집이라 엄청 꼼꼼하게 골랐는데 어르신 댁이 최고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이 먹먹해졌다. 이 집에서 새 출발을 할 그들의 설렘과 이 집에서 마침표를 찍게 될 우리 가족의 질긴 인연이 교차하는 기분이었다.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찍기 직전 아주 잠깐 망설였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계약금은 지금 바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혹시 이사는 언제쯤 가실 예정이신가요? 한 달 뒤에 나가기로 했으니 그때 맞춰서 짐을 뺄 겁니다. 사실 어디로 옮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차차 고민해도 늦지 않았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감이 교차했다. 이제 정말 한 달 후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십수년 동안 온갖 풍상을 겪었던 집, 남편과의 행복한 추억이 깃든 집,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키워낸 보금자리.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마음으로도 법적으로도.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텅 빈 집안이 나를 맞이했다.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구나. 바로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어머님은 집에 계셨다. 나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 짐을 정리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며칠 남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다.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다. 어머님, 차 한 잔 하실래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년 동안 차 한 잔 타주지 않던 며느리가? 그래.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며느리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불안감이 엄습했다. 무슨 일이지? 내가 또 잘못한 게 있나? 며느리가 쟁반에 차 두 잔을 들고 왔다. 내 앞에 차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표정이 어색했다. 억지 미소였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못해드린 것 같아서 갑작스러운 사과에 더 당황스러웠다. 아니다, 괜찮아. 며느리가 차잔을 만지작거렸다. 사실 준호 씨랑 상의했는데요. 어머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서 여행이라도 한번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여행? 네. 저희랑 같이요. 가족 여행이요. 낯선 단어였다. 결혼 후 손주들이 어렸을 때 몇 번 간 게 전부였다. 짐을 봐주고 애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었던 기억뿐. 갑자기 왜? 그냥 저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바람 쐬시면 좋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타이밍이 절묘했다. 기다렸다라는 듯이. 아, 엄마. 수진이가 여행 이야기했어요. 응, 좋은 생각 같은데요. 엄마도 맨날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고. 아들이 며느리 옆에 앉아 번갈아 나를 쳐다봤다.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요즘 어머님이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걱정이었거든요. 며느리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이번 주말에 가요. 날씨도 좋대요. 주말? 너희 약속 없어? 다 취소했어요. 어머님이 우선이죠. 아들의 말에 위화감이 느껴졌다. 골프 약속을 취소한다고? 며느리도 친정 가는 걸 미룬다고. 어디로 가려고? 공기 좋은 곳으로요. 제가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 있대요. 조용하고 한적하고. 며느리는 열심히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말하지 않았다. 숙소도 다 예약했어요. 어머님은 그냥 편한 옷만 챙기시면 돼요. 그래. 석연치 않았지만 연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먼저 제안한 여행이었다.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아니, 조금은 기대됐다. 이제라도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집 팔았다라는 것도 이때 말해야겠네. 여행지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면 어차피 곧 알게 될 일이니까. 토요일 아침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에서 기다렸다. 오랜만에 여행에 조금 설렜다. 편한 옷차림에 모자까지 썼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아들이 차키를 들고 나왔다. 며느리는 조수석에,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어디로 가는데? 아, 경치 좋은 곳이에요. 가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1시간, 2시간. 차는 계속 달렸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점점 외진 곳으로 향했다.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올라갔지만 관광지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다. 3시간쯤 지났을까.
차가 큰 건물 앞에 멈췄다. 실버타운 요양원. 입구에 큰 간판이 보였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여기가 어디야?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일단 내리세요. 안에서 설명드릴게요. 며느리가 차 문을 열려 했지만 나는 문을 꽉 잡았다. 여행 간다며? 여행 간다고 했잖아. 어머님, 여기도 여행지예요. 며칠만 쉬다 가시면. 거짓말. 날 여기 버리려고 온 거잖아. 내가 소리치자 건물 안에서 직원들이 나왔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김준호님 어머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방 준비 다 해놨습니다. 직원의 말에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미 입소수소까지 다 해놓은 거였다. 안 가. 내가 왜 가야 돼? 내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차 안에서 버티자 직원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여기 시설 좋아요. 병원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필요 없어.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너희들이 나가. 너희들이.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도 안 틀고 너희 눈치 보느라 부엌도 못 들어가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년이야. 년. 내가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생일날 혼자 방에서 미역국 먹고 너희 뒷담화 듣고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모여들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 한 직원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다. 만지지 마. 난 여기 안 들어가. 차라리 길거리에서 자겠어. 엄마 제발. 아들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는 게 자식이야?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다른 입소자들도 나와서 구경했다. 아이고, 저 할머니 불쌍하네. 자식이 버리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다. 여보, 그냥 가자. 오늘은 안 되겠어. 결국 아들이 포기했다. 직원에게 사과하고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차가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 차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나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울었다. 소리 없이.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1시간쯤 달렸을까. 고속도로 휴게소가 나타났다. 잠깐 쉬었다 가자. 아들이 차를 휴게소로 향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더니 룸미러로 나를 봤다.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세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차는 없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타이어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준호야,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간 거였다. 요양원에 못 버리니까 휴게소에 버린 거였다. 연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미련도 기대도 없다. 젖은 옷을 부여잡고 일어섰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리고 온 아들과 며느리는 넓은 집에 둘만 남았다. 차에서 내린 순간부터 두 사람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먼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 넥타이를 거칠게 던졌다. 어깨를 으쓱이는 모습에 집안 공기가 싸늘했다. 에어컨 틀까? 리모컨을 쥐인 아들의 손끝이 떨렸다. 며느리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냉기가 쏟아졌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음료캔을 마주 땄다.
요란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후,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어머니 드디어 나갔네. 며느리가 웃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목덜미를 문지르며 시선을 피했다. 아들도 따라 웃었다. 며칠 만에 편안한 얼굴이었다. 그러게, 이제 애들 방도 넓게 쓰겠네. 진짜 우리 집 같아졌어. 맞아, 맞아. 애들도 이제 마음 편히 친구들 데려올 수 있고. 며느리가 손뼉을 쳤다. 아이들은 할머니 눈치를 보느라 집에 오지 못했다. 며느리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낯설었다. 이제 커튼도 새 걸로 바꿔야지. 소파도 드리고 벽지도 다시 하고 싶어. 드디어 사람 사는 집처럼 꾸밀 수 있잖아. 인테리어 계획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벽을 쓸어보고 창가 커튼을 매만졌다. 어머니 취향으로 가득했던 집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기분이었다. 주말에 가구 매장이라도 둘러볼까? 아, 그리고 애들 책상도 바꿔주고 싶었는데. 좋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신혼 부부처럼 들떠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다. 설마 집까지 다시 찾아오시진 않겠지. 불안한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을 간절하게 바라봤다. 아들이 손을 저었다. 에이, 설마. 방여주는 사람도 없는데 여길 어떻게 와? 갈 곳 많아? 걱정 마. 아들도 어머니의 강한 자존심을 믿었다.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이내 다시 밝게 웃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자, 그럼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오랜만에 우리끼리 먹는 건데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치킨 아니면 중국집. 치킨 좋지. 애들도 좋아할 거고. 웃음은 짧았다. 현관에서 딸깍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굳어버린 듯 현관을 바라봤다. 설마. 아이들 목소리가 맑게 울렸다. 엄마? 아빠, 왔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큰아이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그들은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할머니는 친척 집에 놀러 가셨단다. 아들이 어색하게 둘러댔다. 아, 그래요? 아이들은 곧장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오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이었다. 며느리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택배 왔나? 며느리가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우체부였다. 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등기 우편입니다.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고 봉투를 건네받았다. 발신인은 낯선 법무법인 이름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이런 우편물은 대개 좋지 않은 소식을 몰고 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든 채 멍하니 바라봤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퇴근한 것이다. 여보, 이거 좀 봐.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었다. 아들도 발신인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봉투를 뜯는 순간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편지를 펼쳐 첫 줄을 읽자 손이 심하게 떨렸다. 며느리가 다가와 함께 내용을 확인했다. 이게 뭐야? 퇴거 통보라고? 집이 이미 팔렸다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주소, 수신인 이름이 분명히 정확했다. 글자를 더듬어 읽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말도 안 돼. 이 집은 엄마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 설마 어머님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무릎에 힘이 풀리는 듯 휘청거렸다. 어머님이 어떻게 눈치채고 벌써 이렇게. 아,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당신 아들이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절규였다. 남편은 그저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엄마를 버린 자식이 전화한다고 받겠냐? 아들도 절망에 잠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게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네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드디어 말다툼이 시작됐다. 서로에 대한 묵은 불만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목소리가 커졌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밖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에이쯧, 어찌 부모 버리고 온 게 자랑이라고 쯧쯧.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이웃들의 수군거림에 그들은 더욱 절망했다. 동네에 흉한 소문이 다 퍼져버린 것이다. 아들은 힘없이 소파에 몸을 던졌다. 넥타이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때의 웃음과 들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실은 가혹했다. 숨결이 차가웠다. 새벽 첫째 몸을 실었다. 고향행 기차.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창밖에는 빗줄기에 씻긴 들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어젯밤부터 계속 내린 비 때문인지 논에는 빗물이 가득 고여 반짝였다. 절길 옆 풀들은 바람에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기차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둠을 뚫고 나아갔다. 좌석 등바디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어제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 며느리의 비난, 텅 빈 집.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왜 이런 짓을 하신 걸까? 정말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시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강하고 냉정했지만 자식들을 완전히 버릴 만큼 매정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머리를 감싸 쥐었다. 기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창밖 풍경은 점점 더 초록색으로 짙어졌다. 논밭에는 모내기가 한창이었다. 농부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다. 다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머니는 나보다 더 기뻐하며 새 학용품을 사주셨다. 내가 아팠을 때 어머니는 밤새도록 내 곁을 지켜주셨다.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왜 지금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다. 어머니는 너무나 멀리 가버린 것 같았다.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을 잃은 미아처럼 느껴졌다. 기차는 계속해서 달렸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창밖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내 마음속 어둠처럼
깊은 슬픔에 잠겼다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속으로 간절하게 외쳤다. 하지만 나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다시 눈을 떴다. 기차는 고향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창밖에는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내야 한다. 굳게 결심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귓가에 맴도는 애원에도 굳게 닫힌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너희는 나 없이도 잘 살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차가운 음성과 함께 전화는 끊겼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떨렸다. 뒤돌아보니 영수와 순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서 있었다. 괜찮아? 영수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리 없었다. 하지만 괜찮다고 해야만 했다. 신경 쓰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순이가 다가와 따뜻한 손을 잡았다. 그 온기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정말 이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며칠 후 아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망설임 없이 마당에 꿇어앉았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멀리서 안절부절 못하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찢고 있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일어나거라. 차가운 목소리가 절로 나왔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하실 때까지는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아들의 붉어진 눈시울. 진심일까? 믿고 싶었지만 쉽사리 믿어지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자. 아들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이제 가거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 등을 돌렸다. 아들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흘러 고향 생활에 익숙해졌다. 텃밭에 심은 채소들이 쑥쑥 자라났고 동네 사람들과 윷놀이를 하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가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지만 애써 지우려 애썼다. 어느 날 영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들 내외가 이 근처에 땅을 보러 왔었다는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소문이 돌더라. 왜?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시 시작인 건가? 글쎄, 땅을 사서 뭘 하려는지는 모르지. 영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아들 내외가 왜 땅을 보러 왔을까? 다시 함께 살자는 걸까? 아니면 근처에 살면서 자주 찾아오겠다는 걸까? 어느 쪽이든 달갑지 않았다. 다음 날 순이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너무 걱정하지 마.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그래도 불안해. 우리가 있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 막아줄게. 순이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동네 잔치가 열렸다. 마을 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노래 자랑을 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잠시나마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노래자랑 순서가 되어 무대 위로 올라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울컥 눈물이 솟았다. 고향에 돌아오길 정말 잘했다. 이 따뜻한 정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영수와 순이가 활짝 웃으며 맞이해 주었다. 잘했어. 역시 우리 친구 최고다. 그들의 격려에 힘이 났다. 다시 한번.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혹시 김 선생님 되십니까? 누구지? 경계하며 남자를 쏘아봤다.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아들 내외와 관련된 일일까?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무슨 일이시죠? 사실은 김 선생님 아들분께서 이 근처에 땅을 사셨습니다.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죠? 그 땅에 어머님을 위한 작은 집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뭐? 작은 집? 나를 위해서?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의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다. 아들의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를 돌려보냈다. 영수와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영수와 순이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혼란스러웠다.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밤이 깊도록 고민했다. 아들의 진심을 믿어야 할까? 또다시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할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아들을 만나 직접 그의 눈을 보고 진심을 확인하기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자.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대답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들을 만나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의 진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아들은 이미 와 있었다. 며칠 새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오셨어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이었다.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아들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그렇게 매정하게 대했던 것을. 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정말 진심이야?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어머니. 정말 진심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믿어줄 수 있을까?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후회, 그리고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래, 믿어보마. 아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후 아들은
고향에 작은 집을 지었다. 햇살 가득한 마당과 아늑한 방, 모든 것이 갖춰진 편안한 집이었다. 그리고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졌다. 아들은 예전처럼 무뚝뚝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살갑게 대해 주었다. 손주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재롱을 떨었다.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 고향에 돌아오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아들을 용서하길 정말 잘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에 앉아 손주들과 함께 웃고 있는 내 모습. 잃어버렸던 행복이 다시 찾아왔다. 년을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죄송? 며느리의 울음 섞인 절규가 귓가를 찢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그 메마른 단어가 낯설었다. 내가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가?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나는 내 삶을 살고. 수화기 너머로 싸늘한 침묵이 뼈처럼 박혔다. 남이라니요? 가족이잖아요. 며느리의 흐느낌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난도질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애원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 집으로 와주세요. 지금 당장 모시러 갈게. 엄마, 어디 계세요? 집? 텅 빈 동굴처럼 울리는 공허한 단어였다. 너희 집은 이제 없어. 한 달 안에 나가야 할 거야. 아들의 절규가 귓전을 짓눌렀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휴게소에서 혼자 알아서 했으니까. 엄마? 나는 숨을 삼켰다. 폐부 깊숙이 얼음장 같은 공기가 스며드는 듯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게.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린 거야. 내가 먼저 손을 놓은 거라고.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자.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게. 엄미 엄마. 뚝. 전화선을 끊었다. 아들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진동했지만 외면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묵묵히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후련했다. 년 동안 묵혀둔 덩어리를 토해낸 기분이었다. 눈물은 말라붙었다.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다. 저녁, 순이가 찾아왔다. 뭐해? 순이의 밝은 목소리가 텅 빈 공간을 채웠다. 화분에 물 줘. 나는 굳어진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순이가 내 얼굴을 꿰뚫어 보듯 빤히 쳐다봤다. 표정이 좋아 보이네. 좋은 일 있어? 오늘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간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참, 마을 사람들끼리 놀러 간다는데 너도 갈래? 좋지. 같이 가자. 우리는 마당에 걸터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작은 관광버스를 빌리기로 했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김밥, 떡, 막걸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순이가 새벽부터 김밥을 10줄이나 정성스레 말았다고 했다. 정수 안에는 손수 빚은 쫀득한 인절미를 통해 가득 담아왔고 이웃집 할머니는 남편이 귀하게 담근 당금주 2병을 조심스럽게 들고 왔다. 이거 우리 남편이 직접 담근 거야. 맛은 내가 보장해?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얼굴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버스에 하나 둘 올라타니 명정도 됐다. 늙은 어르신들부터 젊은 부부까지 모두 해맑은 얼굴들이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출발하자 라디오에서
구성진 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흘러나왔다. 순이가 신나게 손뼉을 치자 옆 사람도 흥겹게 따라했다. 순식간에 버스 안은 너들썩한 콘서트장이 됐다. 창밖으로는 푸른 보리밭이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산등성이에는 붉은 진달래가 수줍게 피어 있었다.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정겨운 풍경이었다. 서울서 아무리 잘 살다 와도 역시 우리가 제일이지. 옆자리에 앉은 영수가 창밖을 가리키며 활짝 웃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향에 대한 짙은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래, 사람 사는 건 결국 이 맛이지.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다. 가슴 깊은 곳에 굳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불현듯 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송곳으로 찌르는 듯 저릿했다. 하지만 더는 숨 막힐 듯 나를 짓누르는 고통은 아니었다. 그들을 향한 날카로운 원망도 희미해졌다. 이제는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이 조금 더 컸다. 내 옆에는 환하게 웃고 신나게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함께 따뜻하게 채워갈 소중한 동무들이 있었다. 이들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다. 더 이상 처절하게 외롭지 않을 것 같아 하다. 나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정말 집에 왔구나. 세상은 이렇게 넓고 화창한데 그동안 나 혼자 좁은 우물 안에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살았구나. 그의 숨결이 차가웠다.